경남의 바닷바람이 스며드는 늦가을 오후, 한주원과 아내 윤세리는 검게 다른 여행 가방을 들고 다령리 마을 어귀에 도착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였다. 장례 절차 내내 주원은 표정을 잃은 사람처럼 말이 없었고 세리는 그를 붙들어주는 것만으로 하루가 지나갔다. 아버지까지 떠난 지금 주원에게 이곳은 이제 더 이상 돌아오고 싶은 고향도 따뜻한 기억이 담긴 집도 아니었다. 그들이 걸음을 멈춘 곳은 오래전에 철문이 녹슬어버린 한옥이었다. 기와가 반쯤 내려앉았고 처마 끝에는 거미줄이 몇 겹이고 엉켜 있었다. 그러나 세리는 마당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여기서 자랐다는 거죠. 주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던 곳이야. 오래전부터 텅 비어 있었지만 세리는 그가 잠시 말을 멈춘 이유를 알았다. 마당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우물 때문이었다. 십수년 전 이 우물에서 주원의 어머니 한미영은 의문의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 그 이후 이 집은 집이라기보다 기억을 가둔 감옥에 가까웠다. 그들은 마당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섰다. 먼지가 한 움큼 쌓여 있었지만 손때가 묻은 물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세리는 조심스럽게 장롱을 열고 상자를 하나씩 꺼내며 말했다. 정리를 좀 해야겠어요. 필요한 건 챙기고 버릴 건 버리고. 주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가를 찾아본다는 의지보다는 단지 과거와 마주할 용기가 부족한 듯한 눈빛이었다. 세리는 낡은 천 아래에 깔린 작은 나무판을 발견했다. 손톱으로 조심히 들어 올리니 랄른 틈새 안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가 나왔다. 이름도 발신인도 없는 봉투였다. 그러나 뒷면에는 떨리는 손으로 쓴 듯한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이윤자. 세리는 흠칫하며 주원을 돌아봤다. 이윤자. 어디서 들어본 이름 아닌가요? 주원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봉투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끝으로 봉인을 뜯었다. 종이에서는 오래 묵은 곰팡이 냄새가 스며 나왔다. 그는 천천히 글자를 읽기 시작했다. 주원 씨에게 나는 그날의 죄를 잊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당신 어머니 한미영 씨는 사고로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녀를 밀었습니다. 글씨는 중간중간 번져 있었고 종이에 남은 얼룩은 눈물 자국처럼 보였다. 세리는 숨을 삼켰다. 주원 씨 어머니를 그 사람이? 주원은 답하지 못했다. 종이는 그의 손에서 미세하게 흔들렸고 읽지 않은 문장들이 아직 더 있었다. 그날 저는 미영 씨와 우물가에서 다투던 중 실수로 그녀를 밀쳐버렸습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아이를 가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입니다. 세리는 입술을 깎게 물었다. 그러나 주원은 이미 마지막 문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부디 나를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이윤자 드림. 세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주원은 아무 말 없이 종이를 내려놓았다. 방 안은 숨막힐 듯 고요했고 바람 소리가 문틈으로 스며드는 소리만 들렸다. 한참이 지나서야 세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주원 씨,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확인해야 해요. 혹시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그러나 주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내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 어머니의 죽음도 가족 이야기도 모두 감춰왔어. 왜였을까? 이제 알 것도 같아. 세리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럼 직접 가서 확인하죠. 유윤자라는 사람을 찾아야겠어요. 주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결심이 흔들리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일 떠나자.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 그날 밤 주원은 잠들지 못했다. 그는 마당에 나가 오래된 우물 앞에 섰다. 검게 가라앉은 물은 아무것도 비추지 않았다. 마치 40년 전의 비밀을 그대로 삼킨 듯한 침묵만 있었다. 주원은 중얼거렸다. 어머니, 정말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세리는 문틈에서 그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려왔다. 그녀는 느꼈다. 내일이 지나면 그들의 삶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안개가 자욱이 깔린 다령리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윤세리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한주원은 우물가에 마지막으로 눈길을 주었다. 그 눈빛에는 오랜 세월 외면해온 과거와 마주할 결심이 담겨 있었다. 서울로 돌아가기 전 세리는 마을 근처 작은 도서관에 들렀다. 그녀는 이윤자라는 이름이 언론 기사나 마을 기록에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낡은 문서들 사이를 뒤지던 중 한 오래된 마을 소식지를 발견했다. 1982년 9월자 다령리 슬픔에 잠기다 하미영 씨 우물에서 숨진 채 발견. 그리고 그 옆에는 한 줄. 사건 직후 마을을 떠난 이윤자 씨 실종 상태. 세리는 조심스레 그 신문을 주원에게 건넸다. 그는 말없이 기사들을 읽어 내려가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해. 이윤자. 그 사람이 맞아. 어릴 적 어렴풋이 들은 이름이야. 어머니가 그날 누군가와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 그들은 곧바로 경북 단양 근처의 작은 마을로 향했다. 거기엔 수년 전부터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중년 여성의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이윤자의 흔적이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은 점점 더 옛단 곳으로 이어졌고 산세는 깊어졌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무렵 하늘에는 회색 구름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들이 찾아간 집은 숯가장 자리에 있었다. 붉은 기라가 바랜 지붕, 담장 너머로 피지 않은 목련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는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다. 몇 분이 지나고서야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누구세요? 작고 신 목소리.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인 한 노부인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원은 망설이지 않고 입을 열었다. 이윤자 씨를 찾고 있습니다. 여리는 순간 굳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오세요. 작은 방 안은 책과 오래된 물건들로 가득했다. 먼지가 소복이 쌓인 그곳엔 세월이 얼어붙어 있는 듯했다. 주원과 세리는 마주 앉아 숨을 고르며 여린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편지 받았군요. 주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말씀하셨습니까? 유윤자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를 바라보았다. 액자 속엔 젊은 시절의 그녀와 한 여인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땐 말할 수 없었어요. 진실이 너무 무거웠고 나는 이미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벌이요? 나는 미영이를 죽였어요. 세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사고였나요? 유윤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물가에서 싸웠어요. 내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미영이가 알았고 격분했죠. 그 남자는 그녀의 남편이었으니까요. 난 그 순간 너무 두려웠어요. 미영이가 나를 밀치려 했고 나도 반사적으로 그녀를 밀었어요. 발을 헛디디고 우물로 떨어졌죠. 말을 마친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후 나는 도망쳤어요. 아이를 낳고 숨어 살았어요. 그게 내가 태어난 이유라. 주원아. 주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럼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그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어. 내가 상처받지 않길 바랐던 거겠지. 그 순간 세리는 문득 떠오른 기억을 떠올렸다. 저도 이상한 기억이 있어요. 아주 어릴 적 밤에 어떤 여자가 절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엄마라고 불러야 해. 그게 당신이었나요? 유윤자는 고개를 떨궜다. 그래, 너도 내 아이였어. 공기가 멎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주원과 세리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유윤자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어 두 장의 낡은 출생신고서를 꺼냈다. 하나는 한주원, 하나는
윤세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란에는 모두 이윤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넌 내 아들이고 그녀는 내 딸이야. 다른 아버지를 둔 남매, 같은 피를 반쯤 나눈 존재들. 주호는 뒤로 물러났다.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가. 아니야. 세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럼 우리는 지금 형제였던 건가요? 유윤자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엔 삶 전체를 짓누른 죄책감과 피로가 얽혀 있었다. 나는 너희 둘 다를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결국 너희를 더 아프게 만들었구나. 밖에서는 바람이 목련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차가운 회색 하늘 아래 나무는 잎 하나 없이 벌거벗은 채 서 있었다. 그 순간 주호는 느꼈다. 지금 이 방 안의 공기는 죽음보다 무거운 진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것처럼 정지해 있었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조차 멎어버린 듯 세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한주원의 얼굴은 창백했고 윤세리는 손끝이 떨려 무릎 위에서 손을 제대로 모으지도 못했다. 유윤자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희 둘을 이렇게 만든 건 모두 내 죄다. 하지만 진실을 더는 숨길 수 없었어. 늙어 죽기 전에 너희가 진짜 누군지, 어떤 삶을 강요받았는지 알려야 했어. 주호는 주먹을 불끈 쥔 채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우리가 부부로 살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랑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 유윤자의 대답은 너무 빠르고 날카로워 오히려 절규처럼 들렸다. 정말 몰랐어. 내가 떠나온 뒤 너희가 어디서 자랐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어. 세리는 떨리는 눈빛으로 물었다. 그럼 왜 우리를 바꾸치게 한 거예요? 왜 우리를 이런 운명으로 만든 거죠? 유윤자는 눈을 감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건 내가 아니라 너희 할머니 때문이었다. 주호는 눈을 부릅떴다. 할머니? 그래, 한정수, 내 할머니. 내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고는 난리가 났다. 그 여자의 손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씨 집안에 들어오면 가문의 명예가 끝장난다며 소리쳤지. 그래서 나를 끌어내리고 뱃속 아이를 빼서 한미영에게 맡기라고 했어. 그리고 미영의 아이였던 세리는 내게 맡긴 거야. 세리는 숨을 삼켰다. 그녀가 저를 데려갔다고 해요? 미영은 그때 거의 정신이 무너져 있었어. 뱃속의 아이를 지킬 수 있을지조차 두려웠지. 그래서 내 할머니는 아이를 바꾸면 모든 게 덮인다고 생각했어. 외도를 감추고 가문을 지키고 체면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부모 세대의 죄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까? 그건 유윤자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난 살기 위해,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너희를 잃지 않기 위해 거짓을 선택했어. 하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파편처럼 흩어진 기억 조각들로 흔들리고 있었다. 어린 시절 들었던 알 수 없는 울음소리, 목련 아래에서 자신을 꼭 껴안던 여인의 체온, 그리고 어머니 미영의 차갑고 단호한 표정. 모든 조각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럼 제 친어머니는 한미영 씨였나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이윤자는 마침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는 미영의 친딸이었어. 하지만 미영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 명예 때문에, 가문의 시선 때문에, 그리고 내가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세리는 어깨를 떨며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그럼 제가 기억하는 그 여자는 당신이었군요. 그래, 내가 3살 무렵이었지. 내가 마지막으로 널 보러 왔을 때
널 품에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지만 다시 데려올 수 없었어. 이미 모든 게 정해져 있었으니까. 주원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늦게 말하면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유윤자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말문을 열었다. 그럴 용기가 없었어. 하루에도 수십 번 내 생각을 했지만 내 앞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 미영을 죽였고 너희를 바꿔치기 했고 모든 걸 망쳐버린 장본인인 내가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었겠니? 그녀는 고개를 들고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게 너무 늦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주호는 입술을 떨며 그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꺼냈다. 우리는 남매라는 말입니까? 유윤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했다. 대답은 이미 주원의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세리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다. 주원은 절망에 가까운 분노로 방을 뛰쳐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남겨진 세리와 이윤자는 가만히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한참을 기다린 뒤 세리는 조용히 물었다. 이제 주원 씨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유윤자는 기력을 잃은 듯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 아이는 평생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어. 지금 그걸 갑자기 받아들이기는 너무 가혹하겠지.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늦었을 뿐이지. 그녀는 손을 떨며 이어 말했다. 나는 벌을 받아야 해. 그리고 너희도.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선택하든 삶의 무게가 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세리는 눈물을 닦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했어. 유윤자는 그 말을 듣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바로 그게 내가 가장 두려웠던 일이었다. 창밖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목련나무가 보렸다. 꽃은 하나도 없었지만 세리는 마치 나무가 차가운 바람 속에서 신음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 이야기의 끝은 아직 한참이나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드러난 진실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한주원은 이윤자의 집을 뛰쳐나온 뒤 한참 동안 산길을 걸었다. 늦가을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으며 나뭇잎은 바람에 휘날리며 발밑에 떨어졌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부모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부모가 아니었고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는 피를 나눈 누이였다. 그는 무작정 걷다 작은 산속 정자에 도착했다. 바람을 피할 수 있을 만큼의 지붕 아래 그는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형제, 우리는 형제였던 건가?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모든 기억, 모든 감정, 모든 순간이 무너져 내렸다. 그동안의 사랑, 고통, 기쁨, 상처 그 모든 것이 이제 죄가 되어버린 듯한 감각이었다. 그는 무너진 듯 주저앉은 채 밤이 될 때까지 정자에 앉아 있었다. 그 시각 세리는 이윤자의 집안에서 여전히 멍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눈물은 말랐지만 감정은 말라붙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이윤자를 향해 물었다. 그때 저를 바뀌치기 한 이유는 단지 가문의 체면 때문이었나요? 유윤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은 너무 약했어. 아이를 품고도 세상을 이길 용기가 없었지. 정숙 씨는 그런 그녀를 이용했어. 내 아이를 뺏어가며 말했지. 이 아이가 내 배에서 나왔다고 말하지 마. 대신 이 아이는 한씨 집안의 장남이 될 거야. 그렇게 모든 게 정해졌어. 세리는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요? 말하면 아이들을 뺏길 것 같았어. 내가 낳았지만 더 이상 내 아이가 아니게 될까 두려웠어. 적어도 너는 곁에 두고 키울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 하지만 그 선택이 널 얼마나 아프게 할지 몰랐어. 세리는 작게 중얼거렸다. 우린 둘 다 선택받지 못한 아이였군요.
그 말에 이윤자는 눈을 감았다. 그 얼굴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후회가 스며들어 있었다. 그날 밤, 세리는 근처 여관에서 혼자 잠을 청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에 갈라진 틈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되묻고 또 되물었다. 그녀와 주원이 처음 만났던 날, 첫 키스, 첫 여행, 결혼식 날의 웃음 모두 선명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사랑이 아닌 죄였던 걸까? 하지만 그 감정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그를 가족으로 느낀 적이 없었다. 오직 사랑으로만 바라보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이 지금 그녀의 뱃속에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배 위에 올리며 조용히 말했다. 넌 무슨 잘못도 없단다. 다음 날 아침, 주원이 여관 앞에 서 있었다. 눈은 충혈돼 있었지만 그의 표정엔 어떤 결심이 서려 있었다. 세리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문을 열었다. 둘은 말없이 앉았다. 서로를 보는 눈빛에는 어젯밤의 고통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다. 주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세리야, 나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못해.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아직도 믿기지 않아. 이 모든 게 꾸며낸 이야기처럼 느껴져.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세리가 조심스레 말했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주원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과히. 세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 임신했어.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정지된 듯했다. 주원은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녀의 배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 그들의 아이가 있었다. 세리는 눈을 피하지 않고 담담히 말했다. 내가 이 아이를 낳는 것이 옳은 일인지 죄인지 난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우리 둘의 선택으로 생긴 생명이야. 주원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쳤다. 도덕, 사회, 가족, 혈연, 사랑. 그 어떤 기준도 이 상황을 설명해주지 못했다.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할까? 신문에라도 나오면 아이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까? 세리는 천천히 말했다. 난 이제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 이 아이는 내 전부야. 설령 혼자서라도 나는 이 아이를 지킬 거야. 주원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난 널 떠나야겠어. 세리는 숨을 멈췄다. 떠난다고요? 우린 이제 부부일 수 없어. 계속 함께 있다면 우린 매일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해. 그리고 아이에게도 아빠가 필요해요. 그 말에 주원의 얼굴은 무너졌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한마디를 남겼다. 지금은 모르겠어. 하지만 멀어져야만 보이는 진실도 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스며들었다. 세리는 그 등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제발 우리 아이만은 선택받지 못한 아이가 아니길. 그 말은 바람 속에 흩어졌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인연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운명이었다. 은세리는 한주원이 떠난 뒤 한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만이 계속 흘렀고 눈물조차 마르지 않은 채로 며칠을 지냈다. 식욕은 사라졌고 세상은 마치 멀리서 흘러가는 유리창 밖 풍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여전히 임신 중이었다. 주원이 떠난 다음 날 병원을 찾았고 초음파 함은 속에 작고 또렷한 심장 박동이 또각또각 울렸다. 의사는 아이는 건강합니다. 지금 시기에 중요한 건 산모의 안정입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불안정한 마음을 안고 병원을 나섰다. 서울로 돌아가려던 발걸음은 다시 다령리로 향했다. 낯익은 시골길, 바닷바람, 우물가의 고요한 정적. 그녀는 그 고향의 풍경 속에 자신을 묻기로 결심했다. 몇 달 뒤,
윤세리는 다령리에서 조용히 혼자 살기 시작했다. 바닷가 근처 오래된 민가를 개조해 작은 밥집을 열었다. 간판도 홍보도 없는 그 가게엔 오로지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만이 우연히 들르곤 했다. 메뉴는 단출했지만 밥은 따뜻했고 국은 깊은 맛이 있었다. 하루에 2사람 분량의 밥상이 매일 차려졌다. 손님이 있어도 없어도 그녀는 늘 2그릇을 상에 올렸다. 그중 하나는 늘 아무도 앉지 않는 자리에 놓였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히 존중했다. 이방인이었지만 어딘가 이 마을의 공기와 잘 섞이는 여자였다. 누구도 그녀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녀도 현재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한편 한주원은 서울로 돌아가 자신의 일상에 몸을 맡겼다. 회사로 복귀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업무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과 어울리던 성격은 차분하고 무뚝뚝하게 변했고 술을 마시는 일도 줄었다. 그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밤이 되면 그는 자주 다령리의 바다를 떠올렸다. 윤세리의 미소, 우물 옆에서 함께 나눈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임신 중이던 그날의 눈빛이 그를 괴롭혔다. 자신이 떠남으로써 그녀를 보호할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결정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몇 번이나 그녀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전화기는 그의 손을 벗어나지 못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윤세리는 아기를 낳았다. 다령리 작은 보건소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작고 조용했으며 세리를 닮은 눈매를 가졌다. 아이의 이름은 한별이었다. 어두운 하늘 속에서도 빛나는 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붙인 이름이었다. 한별이 자라는 동안 세리는 묵묵히 혼자서 아이를 키웠다. 아침이면 아이를 업고 시장을 보고 낮에는 가게에서 밥을 짓고 밤이면 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렀다. 그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모든 시간과 존재가 아이를 향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주원이 다시 다령리를 찾았다. 그는 그동안 한별에 대해 어떤 소식도 들은 바 없었고 세리가 아이를 낳았는지도 몰랐다. 그저 자신이 남겨둔 기억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가 가게 문을 열었을 때 윤세리는 주방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순간 시간은 멈춘 듯 고요해졌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몇 초의 정적 후 세리가 조용히 말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나요? 그럭저럭요. 당신은요?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네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고 그녀는 여느 손님처럼 밥상을 내놨다. 된장국, 김치, 조기 한 마리, 나물 반찬들. 그의 앞에 놓인 밥상은 몇 년 전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다. 식사 내내 둘은 말이 없었다. 그저 밥을 먹고 국을 마시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냈다. 식사를 마친 주원이 조용히 물었다. 여기서 계속 지낼 겁니까? 네, 이젠 여기가 제 집이니까요. 아이는 잘 지냅니까? 세리는 놀라지 않았다. 그가 결국 물을 거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자라고 있어요. 아주 많이 닮았어요. 주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세리는 망설였지만 이내 조용히 대답했다.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 주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억지로 붙잡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문 앞에 섰다. 잠시 고민하던 끝에 조용히 말했다. 난 매일 이 시간에 여기 올게요. 밥 먹고 갈게요. 괜찮다면요. 세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담담히 대답했다. 원하신다면요. 밥은 늘 2사람분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주원은 매일 낮 12시에 그 가게를 찾았다. 세리는 늘 같은 자리에 밥상을 놓았고 둘은 별다른 말을 나누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식탁 위에서 나누고 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부 같은 남녀라 불렀지만 아무도 진짜 사연을 몰랐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아주 조용히 서로의 곁을 지키며 시간을 견뎠다. 그러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그들을 다시 뒤흔들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제법 매서워진 늦겨울, 다령리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침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바닷물의 향은 평소보다 더 짜게 느껴졌다. 윤세리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고 따뜻한 밥솥을 준비하며 오늘도 낮 12시에 올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시각 한주원은 바닷가 앞벤치에 앉아 있었다. 늘 그렇듯 출근한 듯 옷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무거운 기색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손에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주소도 우편번호도 없는 그 봉투는 그날 새벽 그의 집문 앞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은 이윤자. 봉투 안엔 단 한 장의 종이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주원아, 이제는 너에게 진짜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구나. 나는 더 이상 이 무게를 안고 살아갈 수가 없다. 그는 편지를 다시 접으며 길을 나섰다. 발걸음은 곧장 다령리 외곽, 오래전 이윤자가 살던 산속집으로 향했다. 그의 손엔 그 열쇠가 들려 있었다.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다만 창문은 닫혀 있었고 굴뚝은 연기가 나지 않았다. 눈에 띄게 달라진 건 문 앞에 놓인 작은 바구니였다. 바구니 안에는 또 다른 편지와 손때 묻은 노트 한 권이 담겨 있었다. 그는 편지를 펼쳤다. 너희를 이렇게 만든 죄를 평생 안고 살아왔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선택은 아니라고 믿었지만 결국 가장 나쁜 선택은 침묵이었다. 내가 떠난 뒤 이 노트를 세리에게도 보여주렴. 여기엔 그날의 전부가 담겨 있다. 주원은 노트를 열었다. 페이지마다 잔잔한 글씨로 빽빽하게 쓰인 글들,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날의 감정과 상황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1982년 8월 17일, 미영이가 나를 찾아왔다. 내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안 모양이다. 우물가에서 격렬히 다쳤고 나는 밀쳤다. 그녀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1982년 8월 20일, 정숙 씨가 찾아왔다. 모든 걸 없던 일로 만들자고 했다. 아이들을 바꿔치기 하자고 했다. 나는 거절했지만 결국 그들 손에 아이는 넘어갔다. 1982년 9월 1일, 나는 도망쳤다. 아이를 안고 산속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 결심은 끝내 누구도 구하지 못했다. 마지막 페이지는 비에 젖은 듯 번져 있었다. 그 아래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살아서 숙제하고 싶었다. 하지만 너희가 나로 인해 더 아파진다면 그 숙제는 끝내 실패한 것이다. 이제 나는 너희 곁에서 사라지려 한다. 우물가에서 기다릴게. 은자. 주원은 노트를 끌어안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곧장 우물가로 향했다. 그 우물은 세월 동안 마른 채로 있었지만 여전히 마을의 중심에서 무엇인가를 품고 있는 듯한 침묵을 머금고 있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주원은 주변을 둘러봤다. 그러나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우물가 바로 옆 나무 아래 작은 흙무더기가 있었다. 그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눌려 있었다. 비에 젖은 종이는 흙에 눌려 바스라질 듯 위태로웠지만 한 문장은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사람은 떠나도 죄는 남는다. 하지만 사랑도 남는다. 그날 오후 주원은 다시 윤세리의 가게로 돌아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 평소와 다름없는 자리였다. 세리는 조용히 그를 맞이했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이윤자 어머니가 남긴 거예요. 당신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세리는 노트를 받아 조용히 넘겨봤다. 몇 장만 읽었을 뿐인데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덮었다. 그분은 어디 계세요? 주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창밖 우물 쪽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아마 다시는 못 뵐 겁니다. 그날 밤 세리는 노트를 들고 우물가를 찾았다. 바람은 차가웠고 목련나무 가지가 바스락거렸다. 그녀는 우물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실은 모두 밝혀졌어요. 하지만 전 아직 용서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얼굴엔 이상하리만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다음 날 다령리에는 소문이 돌았다. 산속에 살던 여인이 더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누군가는 그녀가 바다로 갔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산 너머로 떠났다고 했다. 하지만 마을의 오래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 그 우물이 데려간 거야. 그 우물은 기억을 삼키고 죄를 안고 끝내 말을 하지 않지. 그리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바람이 심한 날이면 우물 깊숙한 곳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듯한 목소리. 미안하다. 사랑한다. 하지만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들은 알았다. 어떤 진실은 끝까지 닫힌 채로 도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유윤자가 사라진 뒤 다령리는 다시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오래된 무언가가 정리된 듯한 평온함을 느꼈고 또 누군가는 마을의 공기가 왠지 더 차가워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세리에게 이 조용함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다시 혼자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혼자이면서도 혼자가 아니었다. 아이 한별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후로 누군가를 완전히 곁에 둘 수 없는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유윤자의 죽음 이후 주원은 더 이상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노트를 건넨 날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다. 그 이후 그는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 세리는 그의 결정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떠났고 그녀는 남았다.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고 한별은 어느덧 뚜렷한 말도 하고 작은 발로 마당을 뛰어다닐 만큼 자랐다. 아이는 건강했고 명랑했고 무엇보다 세리를 많이 닮았다. 가끔 마을 사람들이 물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세리는 대답 대신 미소 지었다. 멀리 있어요. 언젠가 올지도 모르죠. 아이 한별은 아직 아버지의 존재를 깊이 묻지 않았다. 다만 밤에 잠들기 전 한 가지를 꼭 물었다. 오늘도 아빠 꿈 꿔도 돼요. 세리는 아이를 꼭 안으며 대답하곤 했다. 그럼 아빠는 내 꿈속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가게는 여전히 작고 조용했다. 손님은 드물었지만 세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두 그릇의 밥상을 차렸다. 그중 한 그릇은 빈자리에 놓였고 시간이 지나도 치워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것에 익숙해졌고 누군가는 말없이 그 빈자리에 눈길을 주곤 했다. 어느 날 초여름이 가까워오던 오후 한별은 가게 앞마당에서 작은 삽으로 흙을 파고 놀다가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다. 아리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땅을 더 파헤쳤고 곧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엄마! 세리는 아이의 목소리에 달려나왔다. 상자는 꽤 묵직했고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세리는 집 안에서 망치를 가져와 조심스레 자물쇠를 부수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그중 가장 눈에 띈 것은 두 장의 출생신고서 원본이었다. 하나는 한주원, 다른 하나는 윤세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덧붙여진 정황 설명서와 한 장의 짧은 편지. 만약 이 진실이 너무 늦게 밝혀지더라도 언젠가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 이 두 아이는 피로 묶인 남매가 아니다. 출생 당시 바뀌었으나 이 기록은 진짜이다. 서류에 따르면 이윤자는 주원만을 낳았고 세리는 한미영의 친딸이었다. 아이들을 바꾼 건 한정숙의 강요였고 이윤자는 진실을 알고도 침묵한 가해자였지만 실제로 두 사람은 혈연적으로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세리는 숨을 삼켰다.
오래전 무너졌던 세계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곧장 그 서류를 안고 마을 이장에게 달려갔다. 마을 이장은 서류를 꼼꼼히 읽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을 수 있겠소. 당신들이 원한다면 가족관계 등록부도 정정이 가능할 거요. 세리는 손에 들린 서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럼 우리 둘은 가족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날 밤 세리는 마침내 봉인해 두었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주원이 남긴 명함과 한 장의 종이 쪽지가 들어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내가 부르면 난 언제든 올게. 그녀는 손에 쪽지를 쥐고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휴대전화를 꺼냈다. 번호는 여전히 저장돼 있었고 떨리는 손끝으로 숫자들을 눌렀다. 호출음이 몇 번 울리고 마침내 익숙한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세리야.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눈물을 쏟아냈다. 나 할 말이 있어요. 그날 이후 주원은 다시 다령리로 돌아왔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두 사람은 예전처럼 서로를 알아보았다. 그들의 사이에는 한별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있었고 오래전 진실을 감추려 했던 어른들의 잘못이 이제는 용서가 아닌 이해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주원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걸까?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번엔 숨기지 않을 거예요. 죄책감으로 사랑을 포기하지도 않을 거고. 그날 밤 우물가에는 처음으로 환한 조명이 켜졌다. 세리와 주원 그리고 한별이 함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목련나무 아래에서 그들은 오래전의 고통을 흘려보냈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물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비밀을 감추는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흘려보낸 자의 평온한 침묵이었다. 한주원이 다령리로 돌아온 첫날, 마을은 조용히 그를 받아들였다.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았고 누구도 시선을 오래 두지 않았다. 이 마을은 오래된 진실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침묵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세리는 그를 위해 방 한 칸을 정리해 두었다. 예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문을 반쯤 열어둔 채 기다렸다. 그는 들어왔고 아무 말 없이 앉아 그녀의 차를 마셨다. 그 사이 아이 한별은 천진한 얼굴로 주원에게 다가가 물었다. 아저씨는 누구예요? 주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엄마와 아주 가까웠던 사람이야. 한별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이제 우리랑 같이 놀아요. 그 웃음에 주원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한별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고 아이는 두려움 하나 없이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그 순간 주원은 느꼈다. 이 작은 아이는 세리와 자신이 겪은 모든 시간의 결과이며 어떤 진실보다 선명한 존재라는 것을. 그날 밤 세리와 주원은 마당에 앉아 오랜만에 마주 앉았다. 하늘엔 별이 많았고 바람은 잔잔했다. 생각보다 아이가 금방 당신을 받아들이네요. 세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주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놀랐어요. 이렇게 자연스러울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조금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미안했다고. 주원은 고개를 저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모두 피해자였고 또 스스로를 가해자로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이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요. 둘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 아래에서 그들의 표정엔 오랜 시간 동안 짓눌려왔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는 기미가 보였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작은 행사를 열었다. 마당에 나무 테이블을 펼쳐놓고 세리가 직접 만든 음식을 차려 이웃들을 초대했다. 그것은 이름 없는 잔치였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어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조용한 선언이었다. 이날 마을의 노인 중 한 명이 주원에게 다가와 말했다. 그 우물, 이제 덮는 게 좋겠어. 그 안엔 너무 많은 고통이 묻혀 있어.
주원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그는 마을 청년들과 함께 우물 위에 나무 덮개를 만들었다. 그 위엔 작고 단단한 비석 하나를 세웠다. 비석엔 이런 문구가 새겨졌다. 여기 우리가 잃어버린 진실을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찾은 사랑을 남깁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비석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세리와 주원은 함께 손을 잡고 우물가를 떠났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한별은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친구가 생기고 매일 집에 와서 학교 이야기를 쉴 새 없이 늘어놓았다. 주원은 마을에서 조그마한 목공방을 열었고 세리는 가게를 조금 넓혀 작은 카페를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다시 부부가 되진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동반자라 불렀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여겼다. 어느 날 한별이 부모에게 물었다. 엄마, 아빠는 내 결혼식 안 했어요. 세리는 잠시 당황한 듯 웃다가 대답했다. 우린 특별한 약속을 했거든. 종이 대신 마음으로 하는 약속이야. 한별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고사리 같은 손으로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그럼 이제 진짜 가족이네. 세리와 주원은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다.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다. 삶은 피로 묶인 인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마음, 용기, 그리고 진실을 향한 용서가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우물가에 피어오르던 목련이 다시 하얗게 꽃을 피웠다. 그 아래에서 세 사람은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한별은 엄마와 아빠 사이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고 세리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제 괜찮을까요? 주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바람은 조용했고 별빛은 유난히 밝았다. 더 이상 죄책감도 비밀도 도망쳐야 할 각오도 없었다. 다만 피보다 깊은 마음으로 이어진 세 사람이 있었다. 세월은 조용히 흘렀다. 다령리의 사계절은 여전히 순하게 바뀌었고 윤세리와 한주원 그리고 한별은 그 안에서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목공방과 카페는 마을의 작은 명소가 되었고 그곳을 찾는 이들은 따뜻한 국밥과 정성스러운 나무 작업에 마음을 놓고 갔다. 한별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고 키도 부쩍 컸으며 목소리에도 어느덧 또렷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성격은 여전히 밝았고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그 밝은 눈빛 너머엔 어느 순간부터 질문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날은 봄비가 오던 오후였다. 한별은 학교에서 돌아와 책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조용히 엄마 세리에게 다가와 물었다. 엄마, 애 아빠랑 성이 달라요. 세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으로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가슴에 담아온 질문이 이제야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건 내가 조금 더 크면 이야기해 주려고 했어. 지금은 안 돼요. 세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아이를 마주 앉혔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천천히 말했다. 넌 우리에게서 태어난 아이야. 누구보다 사랑받고 태어났고 지금도 가장 소중해. 하지만 내가 태어나기 전 우리에겐 아주 복잡한 과거가 있었단다. 한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다. 세리는 말을 이었다. 처음엔 우리 둘 다 서로를 가족이라 믿지 못했어. 상처도 많았고 숨겨진 진실도 많았거든. 그래서 아빠와 난 한동안 멀어져 있었어. 하지만 너를 알게 되면서 우리 둘은 다시 하나가 되었단다. 그럼 난의 성이 하녀. 이번엔 주원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한별 옆에 앉아 말했다. 그건 내가 태어나기 전 내 엄마가 너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성이야. 우리 모두가 복잡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한 거지. 한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후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나한테 숨기고 있는 이야기 있어요? 세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주호는 세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는 말해줘야 해요. 아이가 준비된 것 같아요. 그날 밤, 세리와 주호는 우물가에 아이를 데려갔다. 우물은 여전히 고했고 목련나무는 새순을 틔우고 있었다. 세리는 아이에게 오래전 이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이윤자의 이름, 바뀐 출생신고, 잘못된 과거, 그리고 결국 밝혀진 진실, 그 모든 것을 담담히 말했고 주원 역시 옆에서 사실을 보태며 이야기했다. 한별은 말없이 들었다. 한참이 지난 후 아이가 입을 열었다. 그러면 난 아빠랑 엄마가 같은 피가 아니래도 가족이에요. 세리는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라는 건 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다. 함께 살아가고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 가족을 만들지. 주원도 한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우린 가족이야. 앞으로도 변하지 않아. 한별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웃었다. 그럼 됐어요. 난 엄마 아빠가 좋아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이제 조금은 알겠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우물가에서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과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두렵거나 숨기고 싶은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지나온 길 위에 놓인 하나의 진실일 뿐이었다. 며칠 뒤 한별은 학교에서 졸업을 앞두고 졸업 에세이를 썼다. 제목은 내가 생각하는 가족이었다. 그 글의 마지막 문장은 이러했다. 가족은 같은 성도, 같은 피도 아니에요. 가족은 나를 안아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며 내가 외롭지 않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가족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세리와 주원은 그 글을 읽고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지난 시간 동안 모든 고통과 후회, 침묵 속에서 지켜낸 단 한 가지 진실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아이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모든 이야기를 존재하게 만든 시작이자 끝이었다. 다령리의 여름은 유난히 따뜻했다. 햇살은 부드럽게 마을을 감싸고 들녘의 곡식은 풍성하게 익어갔다. 윤세리의 카페 앞 테라스에는 라벤더가 가득 피어 향기를 퍼뜨렸고 한주원의 목공방 창문 너머로는 부드러운 톱밥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들었다. 한별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사춘기의 문턱에 선 아이는 어느새 키가 엄마의 어깨를 넘었고 말수가 조금 줄어든 대신 눈빛엔 생각이 많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저녁이면 식탁 앞에 앉아 하루를 이야기했고 밤이면 부모의 품에 기대에 잠들었다. 이제 그들의 집엔 더 이상 비밀이 없었다. 고통도 오해도 피해야 할 과거도 모두 꺼내어 정리한 채로 그저 지금과 앞으로의 날들을 살아가는 일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날은 이윤자의 기일이었다. 세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손수 도시락을 싸고 목련 아래 작은 제단을 차렸다. 비석 앞에 조심스레 음식들을 놓고 가족 셋은 고개를 숙였다. 은자, 어머니, 덕분에 저희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아프고 괴로웠지만 결국 살아있는 우리가 진실을 마주했어요. 세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많은 감정이 겹겹이 실려 있었다. 주원은 곁에서 묵묵히 그녀의 손을 잡았고 한별은 작게 중얼거렸다. 할머니, 저도 엄마 아빠처럼 좋은 어른이 될게요. 그러니까 저희 지켜봐 주세요. 비석 앞에서 그렇게 세 사람은 조용한 인사를 마쳤다. 그날 오후 마을회관에선 한별의 입학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가 열렸다. 마을 주민들은 직접 만든 떡과 전을 들고 모였고 아이들은 축하 노래를 부르며 뛰어다녔다. 주원은 아이들을 위해 손수 만든 작은 나무 책갈피를 나누어 주었고 세리는 카페에서 만든 라떼와 쿠키를 담아 이웃들에게 나누었다. 어느새 다령리는 그들의 가족을 마을의 일부로 받아들였고 그들은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고 마당에는 새 가족만이 남았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목련나무 아래에 돗자리를 펴고 누운 한별이 말했다. 나중에 커서 나도 여기서 살고 싶어요. 세리는 웃으며 물었다. 에이, 그냥
이곳이 나의 시작 같아서. 주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맞아. 내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해줬지. 한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없이 그들 곁에 몸을 기댔다. 세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시간들 속에서도 결국 남은 것은 하나였다. 사랑. 그것은 죄책감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절망의 끝에서도 살아남았고 결국 이곳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고 언제나 옳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난다. 진실은 상처를 남기지만 용서는 길을 만든다는 것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며칠 후 가족 셋은 함께 서울로 잠시 올라갔다. 세리는 오랜만에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고 주호는 서울 외곽에 있는 한미영의 묘비 앞에 섰다. 두 사람은 조용히 꽃을 놓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한별은 서울 시내에 있는 출생신고소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다. 그 자리에서 세리는 서류에 조용히 사인을 하며 말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진짜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네. 주호는 그녀의 손등 위에 손을 얹으며 답했다. 이름도, 삶도 모두 다시 시작이야. 며칠 뒤 그들은 다령리로 돌아왔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마을 아이들이 달려와 한별을 반겼고 세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다. 주호는 공방문을 열며 나무를 깎기 시작했고 그 속엔 차분한 리듬과 숨결이 스며들었다. 어느 날 한별이 부모에게 물었다.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엄마 아빠가 겪은 이야기 나도 써도 될까요? 세리와 주호는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러렴. 그날 밤 한별은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썼다. 제목을 적다가 아이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다. 나는 내 가족이 자랑스럽다.